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한나라 무제 때 재상 곽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곽광의 출생 연도는 알 수 없지만 이복형 곽계명이 흉내전쟁에서 돌아오면서 당시 10살에 된 곽광을 장안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곽계명이 흉내전쟁에서 처음 참여한 것은 기원전 123년입니다. 이때 삼천인 대장군 이청혜의 장수였으며 첫 출전이었으니 이런 행동을 하긴 어렸을 테고 이청과 권위가 태국 동등한 사람으로 출정한 해가 기원전 121년이었습니다. 이때 신부 곽종리를 만나고 곽광을 데려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곽광은 이병형 곽거병이나 곽계봉의 이청처럼 천재적인 능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격이 굉장히 개박한 한무제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방고가 지은 한사 곽광일전에서 그를 평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곽광은 공궐문을 드나들인 지 은 20년이 되었지만 조심하고 상가했다.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없었다고 한다. 그의 사람들이 침착하고 조용하며 세심하였다. 매번 공궐을 드나들며 수레를 내릴 때 나가고 머무는 곳이 일정하였다고 한다. 난관과 복녀들이 몰래 표시를 해두고 봤는데 한치도 틀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로써 곽광을 별하는 김일제, 상관걸, 상홍영 등은 8살에 황제에 오른 불롱의 섭정인 보정 대신이 되었다. 대산홍에 있었던 상홍량은 역시 상공의 하나인 의사대부로 올랐다. 의사대부는 감찰 역할을 하는 재상이지만 상홍량은 역시 하던대로 경제부총리 역할을 하였다. 제2 소재직위 후 투어로 책봉된 김일제는 대장군 다음 직급인 거기장군에 올랐다. 소재직위 이등인 기원전 86년에 사망했다. 사후 경호로 추정되었으며 상관관은 자장군이 됐다고 한다. 다른 도중 대신보다는 낮은 직급이다. 하지만 군세는 상공 수준이었다고 한다. 상관관은 엄청난 계략의 소유자로 어렸을 때부터 무제를 근위해 무제의 사랑을 받았다. 공명대 병권을 잡고 있었다. 또 소재 등극 후에 그의 아들 상관의 딸을 항우로 들어버렸다. 상관하는 딸이 항우가 된 덕에 아버지 상관골보다 높은 부기장군에 오르는데 대장군이 곽광보다 반수 정도 아래직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한무제 시경기의 선상의 권력을 땅으로 떨어졌고 천추는 특별한 재능이 없이 무제가 자기 마음에 든다고 정무의 낭중에서 승상을 박을 승리시킨 인물이라 곽광의 사람에 가까웠다. 김일제는 일찍 죽어 권력투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남은 보정 대신은 곽광, 상관걸, 상홍령, 천추 4명이었다. 이들이 대꼴을 놓고 싸움을 벌일 것이라는 건 뻔하였다. 보정 대신에도 권력은 곽광이 가장 높았다. 무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문제 경제 시대에 늘상 군 국제를 기부수 황제 혼자 독재하는 방짓고 관련 국가를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자신의 집권인 내조를 흥정된 내조보다 훨씬 키워놨다. 그 내조의 수장이 곽광이었다고 한다. 상관관은 오랫동안 한무제를 보편한 내조의 사람으로서 보증 대신이 되고 자장군이 됐다. 김일제 사후 그가 내조의 제2인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당시 곽광의 관직은 대장군 대사모로 현권을 가진 재상이었다. 영성서로 내조의 수양까지 겸하고 있었다. 법상 필두 세상의 승상은 유명멸실한 자리였다. 무제 시대의 승상이 된 자는 대부분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무제에게 서사됐다. 이로써 승상의 권력은 굉장히 약해져 의사대부에도 못 미쳤다고 한다.
이는 전천추 이후 승상은 곽광에게 추천한 숫자가 됐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또 당시 승상인 전천추 역시 곽광의 식근이나 다른 것이다. 외저가 예전 한무지 시대의 승상 권력이 약했고 승상이 다시 필두재상 대접을 받은 것은 곽광이 죽고 각시 가문이 타도된 이후이다. 곽광의 김제 상관들과 모든 사돈 관계로 그의 딸들이 상관거리 아들 상관원과 김제의 아들 김성과 결혼하였다. 상관은 김사한 사이에 난 딸을 황제 소재의 황으로 넣기 위해 곽광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곽광은 예순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는 결국 두 사람이 원수로 발전하였다. 사대부 상홍량은 유명한 경제 권력으로 교수도 곽광과 같은 재산급이었다. 하지만 예조에서만 활동했던 상홍량은 황제를 근거해서 생긴 적이 없었다. 애초 황제 초계를 놓고 곽광과 싸울 처지는 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8살 제2의 옳은 소자는 곽광말을 신용하였다. 뒤에 나오는 무반 사건 처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자는 어리석은 황제가 아니었다. 보정 대신 중에서도 곽광이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더 신임하였다. 황제의 곽광 편에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욱 심해졌다. 이 때문에 상홍의 상관거리 입장이 더 좁아졌다. 그러면 상관거리 상홍령에부터 1대2의 수적 우위를 지켰으므로 이를 세력은 균형을 맞췄다. 결국 이들 양대 세력은 국가 재정 정책인 소음과 철, 수의 전면을 놓고 대결하였다. 바로 연철 회의를 수도 장안 미양궁에서 가진 것이다. 곽광은 40년 가까이 실시했던 소금, 철, 술, 전매제도로 다시 논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곽광은 상홍령이 적인 대상인의 편에 섰다. 당초 이 회의는 곽광의 속관이었던 두 연년이 제안한 것으로 두 연년은 상홍령이 이뤄냈던 소금, 철, 술, 전매제도를 철폐하라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곽광은 훗날 왕망 통탑과 비견되는 권력을 가졌지만 권력이나 지위에 상당히 근형이 없는 사람이었다. 당대 무학무술을 하고 시표 말했으며 심지어 1500년이 지난 원리초선에서도 곽광의 미식을 말했다. 두 연년은 바로 그런 곽광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을 줬다. 소금, 철, 술 전매는 상홍령이 위반한 제도이다. 상홍령은 대도시 나경의 거대 상인의 아들로 국가에 의한 경제정책의 주도를 역설하였다. 상홍령은 소금, 철, 술, 수입, 민간에 접점되다 보니 엄청난 풍기가 몇몇 부자들에게 몰리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소금, 철, 술은 반드시 필요한 재화인데 일부 대형 상인들이 이를 독점의 이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게 상홍령의 생각이었다. 한무제 시기의 국가 통제의 경제 정책을 제대한 까당 그때까지 소금과 철, 술 등의 생산과 유통을 장악하면서 황제의 직접 개발적 인명 지배를 방해하고 있던 보석이나 상인 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정부의 재정 수입을 확충하는 데 직접적인 목적이 있었다. 상홍령이 소금, 철, 술의 전매를 시위하는 것은 무제 정책의 전성기였던 기원전 120년이다. 당시 시중했던 상홍령은 음철주 전매를 지지하고 본격적인 국가 주도 경제 정책을 폈다. 대표적인 것이 군수법과 평균법이다. 전국 각지의 군수법과 평균과를 설치했으며 연철주 전매를 거뒀던 수입은 한무제가 교년 130년부터 40년 남수지란 대흥대 전쟁이 기반이 됐다. 말이 잘 나지 않는 정원에서 말 14만 피를 투입했던 막북 전투를 생각하던
성과 철광은 생산한 각 지방의 철강의 식민의 곳을 설치하고 대명에 소속시켰다. 그리고 최강의 철기 주제에 이른 모든 생산 과정을 철강이 진행하여 행하였다. 성의 경우에 생산 수단의 주주 부무였던 연장과 재임에 필요한 일체의 설비와 개군 국가가 공급하고 말아야 했다. 성의 생산과 판매를 포함한 일체의 경영가 필요한 자원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국가가 선발한 종래의 민간 지혜업자가 담당하였다. 황제 시세의 거의 전식에 걸쳐 횡단의 전쟁 등 재정기 시행책의 방문이 원정됐던 점에 있었다. 특히 대혁내 전쟁은 명백한 낭비와 비효율 소모전이었다. 국가의 엄청난 부담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적 배경을 하여서 실행된 소음과 철, 수의 전매 정책이 무제 사후에 염철 동전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의 생산과 유통은 국가가 독점하면서까지 강한 폭력의 전쟁의 지도가 소모전으로 흘러가면서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국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줬다. 이런 인식하에 반대파들은 국가가 이런 사업을 공략하긴 했어도 저어떤 처음의 의도와 초기 성과는 달리 점차 방만한 운용을 하고 재정 낭비를 보충하기 위해 엄청주의 생산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를 못하였다. 국가가 민간에 돌아가야 할 법을 도출하여 백성들부터 나는 이익을 제멋대로 조정하여 챙긴다고 봤다. 염철주의, 소금과 철, 수의 홍어 입장에선 당시 승성 천초 상홍량이 나왔다. 하지만 늙은 천천초보다 전매 제도를 위반한 상홍량이 염철주 전매 홍어의 선대에 나섰다. 상홍량 빼는 현량과 운학이라는 사람이 60여 명이 있었다. 여기서 현량이는 재상들이 참가한 사람이고 운학은 지방 관리들이 참가한 사람이다. 이들 현량과 문학은 높은 집안 자제들로서 적긴 하지만 상홍량과 같은 입장을 아니었다. 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상홍량을 누르는 것이 각광의 생각이었다. 현량과 문학들은 소금과 철, 술 등의 전매를 관리하는 관청과 기술을 담당한 관청을 실패하여 국가가 천하와 더불어 이익을 dob지할 것을 청하였다. 전략 근거의 모범을 보인 이래야 교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상황당 이를 반대하면서 소금과 철, 술 등의 전매와 근수 등은 국가가 큰 사업으로서 사의를 제압하여 사방의 오락기를 제압하여 변방을 안전시키는 데 필요한 재정의 바탕이기 때문이라고 철폐할 수 없다고 했다. 한무제 염철 전매는 한 나라의 재정 부족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그간 염철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던 지방 보존 및 대상인들에게는 불리한 정책이었다. 무제사후 이 정책을 실시한 상홍량을 비롯한 외조 관리 호적과 대상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던 국강 현량 문학 선비들 간에 이 문제를 둘러싼 염철 논쟁은 현량이나 문학 선비들이 국가가 염철 주의 이익을 민과 다투고 독점하려 한다는 점을 비판했다. 그런데 여기서 현량 문학 선비들이 말하는 민의는 실제로는 그때까지 송과 철, 수의 생산과 판매를 주도해온 호적을 의미하였다. 결국 염철 회의라는 역사적 무대에서 현량과 문학 선비들이 맡은 역할은 호적의 옹호자일 수밖에 없었다. 상황량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 염철에서 문학 선비들의 비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왜냐하면 저 당시에 중상주의자는 두 동이든 서이든 토지세보다 훨씬 더 돈이 빨리 거둬졌다. 상공업 진흥시켜서 거기서 빨아먹어 정부를 부강하게 하자는 거였다.
그래서 당시 한무제 선권에서 소금 전면이 장인들 동원이 하면서 나라 힘이 비대해지고 전쟁도 벌였던 것이다. 상하고 키워서 전부가 돈이 많아지면 다른 이한테도 베푼이 좋은 거 아니냐는 게 이쪽 주장이었다. 반면 유력자들의 경우 실물도 아닌 상업의 가치를 높여봤자 실물인 독세 농산물에 비하면 의미 없고 진작 나라의 포용을 위해서는 실물인 농산물 생산을 통해 전부가 아닌 백성들이 스스로 삶을 꾸릴 수 있어야 하는 게 당시 주장이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상공업은 백성들이 자기들 필요에 따라 만들고 그래야 될 되면 된다고 생각했다. 국가 이익 극대화를 위해 시장을 통제하면서 나타난 부정부패와 실제 필요한 물건 간의 기회를 비판하는 것이었다. 상황명과 현명 문학선비들은 장안의 공경에 모여 가는 을박하였다. 이 자리에서 상황명 모습을 높여 소금과 술 전매제도를 옹호하였다. 엄청난 언쟁이 벌어졌다. 결국 염전회의는 술의 전매만 중단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40년 가까이 유지했던 국가는 임차를 주고 전매제도가 훼손됐다는 것은 국가와 상황과 성관 간의 권력차가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었다. 소금과 철 전매도 중단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이렇게 되자 상황령 상황을 해신령은 불안을 떨게 되었다. 이들은 염칠 회의가 끝난 지 불과 1년도 안 돼 국강을 친 정변을 일으켜야 할 정도로 위치가 불안해졌다고 한다. 그리고 염칠 회의에서 현명 문학선비 혹은 그 배우라고 할 수 있는 국강 측이 승명시 후보적 이상을 변화시켰다고 한다. 이상 한무제 때 명재산 국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시 무장을 느낀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